계속해서 데이비드 리즈먼의 고독한 군중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독한 군중은 제1부 성격, 제1장 성격과 사회 유형, 사회적 성격이란 온갖 사회 집단 사이에 공통된 성격으로 계급, 집단, 지역, 국가의 성격을 가리킵니다. 성격과 사회, 성격과 사회의 연결은 사회가 개개인에게 어느 정도 수능 태도를 심어주는 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첫 번째 혁명은 중세 이후의 르네상스, 종교개혁, 산업혁명, 17세기부터 19세기 정치혁명 등의 400년간 걸러진 혁명으로 생산의 시대가 소비의 시대로 옮아가는 변화를, 두 번째 혁명은 첫 번째 혁명 이후 전통적 봉건적 사회 이후에 나타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사회심리학과 인구통계학의 인과관계를 접목하면서 전통지향적인 잠재적 고도성장, 내부지향형인 과도적 성장, 외부지향형인 초기적 인구감퇴와 같이 S자 곡선의 인구 증가가 나타나면서 각 사회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수능성을 강요하고 사회적 성격을 형성합니다. 전통지향적 지향형 사회는 세계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고 전통 추종 성향을 가진 1차 산업이 지배적이며 식량 부족을 잠재적 출생을 억제하는 방식인 식인풍속, 인공유산, 조직적인 전쟁, 인신공양, 영아 살해 등과 같은 멜서스식 방식으로 해결합니다. 수능성을 확보하면 일탈자는 거의 나타나지 않지만 나타날 경우 제도화된 역할에 끼워 넣어 안정상태를 유지하는데 서양사에서는 중세, 부족 혹은 민족사회를 의미합니다. 내부지향형 사회는 위생보건, 교통의 발달과 같은 2차 산업이 지배적이고 르네상스, 19세기 정치혁명의 근대사회를 의미하며 사회 구성원의 유동성과 자본 축적 및 기술 발달로 생산, 인구, 탐험, 식민, 패권주의로 팽창된 사회입니다. 수능성은 유아기의 일련의 목표를 가지게끔 만들어 엄격하고 고도로 개성화된 성격을 가지게 되었고 상당히 속박받는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외부지향형 사회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자본주의, 공업화, 도시화의 영향 속에 대부분의 상층, 중산층 중심으로 3차 산업이 지배적이고 개인주의적 사고방식, 물질적 풍요, 매스미디어 속에서 온갖 인종, 국가, 문화와 접촉하게 되면서 비생산적 소비자, 대량 소비가 늘어났습니다. 에리 프롬의 시장적 성격과 유사한 외부의 기대와 선택에 민감한 반응을 일으키는 경향에 의해 수능성이 보장되는데 가족에게는 방인적 육아법이 보급되고 어린이에게는 또래 집단과 매스미디어의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 세 유형은 감성의 통제와 집단 환경에서 차이가 나타납니다. 전통지향형은 무난한 방식으로 행동하길 기대하므로 수치심이 개인의 행동을 통제하고 내부지향형은 부모가 심어준 심리적 자이로스코프로 보이지 않는 내부적인 힘의 조정을 받고 거칠의 심경을 쓰게 만들며 타인 지향형, 외부지향형은 온갖 문화와 접촉으로 인한 감수성 때문에 타인의 레이더 속에 갇혀 있습니다. 또한 전통지향형은 지인과 타인의 경계가 명확했지만 외부지향형은 그 경계가 허물어졌고 점차 복잡한 수신장치와 민감한 변화가 빠른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회변동이 아니라 보편성에 따른 기준으로 한 개인의 사회적 성격도 살아가면서 변화할 수 있기에 중요한 것은 개인이나 집단이 어떤 메커니즘에 얼마나 의존하냐를 파악하는 겁니다. 두 번째, 성격의 갈등. 지난 수백 년의 서양사는 내부지향형과 외부지향형이 잇따라 우위를 차지해가는 점진적인 과정의 연속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현대에는 외부지향형인 초기적 인구 감퇴기가 국가 내부의 과도적 인구 성장기의 내부지향형 성격 유형과 그 궁핍한 시대적 사회심리를 보존하는 데 기여했으므로 내부지향형의 가치가 있는 것이며 아직도 이들 성격 구조가 경제 구조의 잠재성 사이의 간격이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리즈먼은 미국과 같은 풍요로운 사회에 맞는 성격을
논의하거나 지향의 비관주의나 금욕주의와 같은 부정적인 견해를 낳기보다는 성격의 가능성을 모두 인정하는 것이 낫다고 주장합니다. 2장 도덕률에서 규율로 1. 부모의 역할 변화. 전통지향 단계에서 아이들은 주로 어른이 하는 일을 유심히 관찰하고 연습을 거듭하면서 이내 어른으로서의 역할을 터득하기에 이 아이들이 생리적 성숙을 앞섭니다. 한 세대는 한 개의 경제단위에서 자신들의 대를 잇도록 가르치는 것이지 출세를 위해 가르치는 것은 아니었고, 성격 형성의 주요 요인은 대가족, 부족 혹은 주변 생활 집단입니다. 내부 지향형 단계에서 사회적 지리적 유동성 무력화 사회적 기능이 복잡해지면서 부모는 강제력과 엄격함을 일상화함으로써 자녀에게 강요하고 프라이버시로 개성화가 성립되게 되며 전통을 따르기보다는 끊임없는 훈련을 통한 개척자로 거듭납니다. 내부지향형 인간의 성격 구조는 슈퍼에고, 에고 아이디 사이의 긴장으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타인지향형 단계에서 외부지향형 단계에서는 타인이 그를 어떻게 평가하고 그가 남을 얼마나 잘 조정할 줄 알고 당하는가에 대한 관점이 중요해지므로 개인의 퍼스널리티의 차이가 존재해지고 부모는 명확한 사회관, 자아관을 심어주지 않고 최선을 다해 분발하도록 도와줄 뿐이라 점차 아이들의 지위가 오릅니다. 여기서의 고난은 실제적인 혹은 가상적인 승인자 집단, 또래 집단, 회사, 매스미디어의 손안에 들어있고, 매스미디어는 부모의 문제를 지적하기에 아이들이 부모로부터 배우는 것은 바로 불안감입니다. 결국 부모-자식 관계의 역사적 변천성은 전통지향형 아이들은 부모의 표정을 살피고 내부지향형 아이들은 부모와 다투거나 굴복하며 외부지향형 아이들은 부모를 조종하거나 당한다는 것입니다. 2. 교사의 역할 변화. 집안이나 계급이라는 가치 기준에 맞춰 교육하는 가정교사, 유모 등은 사라졌습니다. 할머니, 부모의 대리자인 형제자매 등의 권위나 비중은 빗발에 갔습니다. 내부지향형 단계에서는 엄격한 규율을 유지하는 학교 교사의 역할이 중요해졌고, 아이들을 성적 순위를 통해 자신의 위치와 안정감을 유지합니다. 외부지향형 단계에서는 진보 교육의 목표가 어린이의 개성을 길러내는 것이기에 재미있는 놀이와 자유로운 교사가 함께하지만, 고학년이 갈수록 교사는 여론 지도자, 오피니언 리더의 역할로 변하면서 무슨 일을 성취하느냐보다 내부의 인간관계나 규율이 훨씬 더 중요해집니다. 3장 동료에 의한 심판. 1. 내부지향 단계에서의 동료 집단. 가여운 부잣집 귀공자나 귀공녀가 이 시대의 산물로 15세 이하에서 남녀 구별로 엄격하고 친구를 선택하거나 신분 등의 뚜렷한 한계성이 있고 외롭고 쓸쓸하게 취미가 같은 친구이거나 취미가 같은 그룹 간의 우정을 키우는 일이 많습니다. 두 번째, 타인 지향형 단계에서의 동료 집단. 부모는 사교 생활에 대해 자녀를 훈련시키고 아이들은 사회성을 공통 요소로 한 사교 집단에 속하면서 세속화되고 틀에 맞추며 집단의 취향은 인정되나 특별함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도덕은 개인이 아닌 집단의 독점물로 선호에 대한 판정은 시시각각 변하고 상호관계를 통해 자신의 레이더 장치를 점검합니다. 취미의 사회화 폭이 넓어지면서 상대와 사생활을 공개하게 되고 취향의 사회화로 고도의 개성적 재능을 개발하기 쉽지 않고 내부지향형의 에너지가 생산 활동에 투입되는 것과 반대로 외부지향형의 에너지는 소비생활에 투입되는 맹목적 욕망에 사로잡혀 자신의 선호에 거침없이 순위를 매겨 다른 사람의 것과 비교하는 데 익숙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모의 내부지향적 가치관으로 주입된 경쟁심과 동료 집단으로 주입된 수능성이 충돌하여 딜레마를 낳습니다. 4장 기술교사로서의 이야기꾼 미디어입니다.
1. 전통지향 단계에서의 노래와 이야기. 전통지향 사회에서는 이야기해 주기는 집안에서 이루어지는 사회화 화력가에서의 사회화 훈련 과정으로 이야기 속의 규범, 반규범의 주제가 억압된 충동을 조정하고 행동의 모델이 됩니다. 두 번째, 내부지향 단계에서의 인쇄물의 사회화 기능. 학교 교육의 확대로 인쇄물 책자에 대한 왕성한 욕구가 생기고 신문은 절제나 근검과 같은 덕목을 장려하여 구체적인 성격 형성에 기여를 했습니다. 인쇄물의 증가는 내용의 비인격화 현상을 가져오고 검열제도의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폭넓은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게 했습니다. 홀로 책을 읽으면서 스스로 인생을 개척하고 책 속의 다양한 인간상에 대한 불안과 압력은 잘 적응된 인간상을 만들어냈습니다. 세 번째, 타인지향 단계에서의 매스미디어. 매스미디어의 사회화는 올바른 청소년상을 만드는 데 일조하는데 아이들은 말을 듣고 글자를 읽을 줄 알게 되면서 만화, TV를 통해 선과악, 이기는 자가 좋은 사람이라고 배우고 광고로 소비문화에 영향을 받습니다. 외부지향적 아이는 미묘한 인간관계에 눈치 빠르게 적응하도록 훈련되어 과거의 내부지향 시대의 특징인 명예와 부, 야망보다는 타인으로부터 권유받는 목표 같은 적대적 협력을 하도록 요구되어 왔고 유행과 같은 매스미디어의 한계적 특수화에 영향을 받습니다. 애매한 경쟁성은 승리를 강조하지만 동료 집단의 규율에 따른 정서적 동일시 속에서도 생깁니다. 여기서 리즈만은 동료 집단이 비교적 독립적 기준을 설정해서 매스미디어의 피해 속에서 다소 자유를 행사하는 가능성을 기대하고 제3부 자율성에서 다시 한번 검토합니다. 5장 내부지향형 인생 1. 작업의 의미. 내부지향형 인간은 노동을 인간 외적 기준으로 대상화해서 인간의 협동이라는 점보다는 기술적 지적 처리 과정으로 봅니다. 그래서 늘 돈, 권력, 명예, 가치가 있는 사업 등의 추상적인 것에 몰두합니다. 두 번째, 2차적인 것으로서의 향락. 노동이 1차적이고 향락과 소비는 부차적으로 치부하는데 일과 놀이가 뒤섞여 있던 전통 지향사회에서는 없었던 독특한 관점입니다. 이 일에 열중한 사람들은 생산성이 높고 여기가에 에너지를 쏟거나 사회적 신분을 쌓은 후 쾌락을 추구하는 자의성을 발휘합니다. 도피성 소비자는 노동과 오락을 정서적으로 양극화 생각하는데 예술활동, 예배, 공부 등의 위로의 피로 도피와 경마, 독서, 노래 등과 같은 아래로의 도피를 즐기지만 타인지향형, 외부지향형 인간에 비해 스스로 향락을 개발하는 데 덜 민감한 편입니다. 세 번째, 자기 시인을 위한 투쟁. 에리 프롬의 자유로부터의 도피처럼 프로테스탄티즘의 금욕주의, 자본주의로 사회적 자아가 형성되어 개성을 하찮게 생각하거나 두려워하는 타인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려다가 자기 부정을 하게 됩니다. 내부지향적 인간은 무엇을 했는지 보다도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에 자신의 존재를 정당화하고 실패로 장래의 희망을 잃어버리면 내적인 힘이 무너집니다. 제6장 외부지향형 인생 첫 번째, 경제적 문제, 인간적 요소. 외부지향형 인간에게 개척의 프론티어는 인간, 즉 직업, 오락 등의 인간에 관련된 활동과 같은 인간과의 접촉에 몰두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수공업 사회에서 장인의 역할은 오늘날 대중조작 행위에 의존한 사회에서 노동자로 하락하고 대신 기업인이나 다양한 전문직 종사자들이 관리직으로 올라갔습니다. 과거의 자유경쟁에서 기업 간의 동료집단적인 가치체계가 도입된 공정거래를 통해 시장이 형성됩니다. 또한 플라자스펠드의 은행예금에서 필요 경비로란 말처럼 생산이념과 밀접한 은행예금이 인간관계의 자금으로 사용되는 필요경비가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은 것입니다.
즉 사람과 잘 사귀는 능력을 가진 외부지향형 사람들에게는 좋은 출세 기회가 마련되는 셈입니다. 두 번째, 은하. 외부지향형 인간은 별에게 소원을 빈다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지난날의 모델로 사회화 훈련을 쌓지만 외부지향형 인간은 동료 집단의 취향의 사회화가 동료 집단의 존경과 애정을 추구합니다. 즉 가치 기준과 판단을 얻는 동시대인이라는 은하 속에 파묻혀서 살아갑니다. 사람들을 조정하고 비율을 맞춰야 하므로 모든 사람들이 고객이고 비밀리에 상대의 서열을 구별하는 하고 등급에 따라 다르게 대우하는 사교 방식으로 하는 가격 제도를 채택하게 하는 겁니다. 제7장 외부지향형 인생의 두 번째 파트 1. 음식물과 성의 상징성의 의미 변화. 20세기 중반의 미국 사회에서 외부지향형 인간은 식사에 대한 자신의 취미, 재산, 지위, 위장 크기, 칼로리 등을 미디어로 드러내어 미식가의 수를 늘려가며 자유로운 식탁 분위기를 연출하며 가정주부들의 별미를 상품화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자의식이 약하고 무노동 숭배 경향을 띠고 있는 이들은 도덕적 수치감, 금기의식 대신 섹스 어필이라는 전시효과를 통해 자신의 매력을 검증합니다. 두 번째, 대중문화의 소비 양식의 변화. 앞서 설명했듯이 요즘 아이들은 매스미디어를 통해 생활지침, 자잘한 인간관계를 배워갑니다. 그래서 타인지향형, 외부지향형 인간은 집단 적응을 위해 오락, 적대적 협력을 보이는 직장에서의 태도, 상호 노력이 필요한 가정 문제, 힘든 노동을 여가로 풀면서 현실 적응, 영화 속 고독한 영웅들의 도피성을 보고 적응합니다. 이들은 뚜렷한 자의식이 부족하고 자아로부터의 도피, 무력감, 불가능하며 생산과 소비 사이에도 뚜렷한 구별이 없고 집단의 적응과 개인의 이해 사이나 일과 오락 사이에서 뚜렷한 경계가 없습니다. 세 번째, 두 가지의 유형을 비교. 내부지향형은 그 지침이 유아기에 주어져서 마음속에 내면화되어 버리지만 외부지향형은 타인 혹은 미디어의 관계 속에 끊임없이 재생산됩니다. 기술이 고도로 발달한 풍요한 사회가 왔기에 매우 동정적이고 예민한 감수성과 대인관계의 유연성이 흥망성쇠를 함께 하지만 저자는 타인지향 사회에서 인간적인 공간과 물질적 풍부함 속에서 싹 틀 수 있는 자율성의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 설명할 제3부 자율성에 대해서 다시 언급됩니다. 제2부 정치 8장 정치 형태로서의 세 가지 유형. 여기서 말하는 정치란 사람들이 정치에 관계하는 과정에 대한 것으로 사람들 사이에서 형식화되어가는 정치적 감정에 대한 것입니다. 첫 번째, 무관심파. 전통지향형 사람들은 정치적 무관심파로 부르는데 이들의 무관심은 중세 민중의 고전적 무관심과 같은 종류로 이따금 냉소주의를 보이거나 반역을 시도하면서 엘리트가 군림하는 상태를 수긍해 왔습니다. 새로운 무관심파는 어떤 정치적인 능력과 조직적 재능이 있고 정치 활동이 효능을 의식하고 있는 내부지향형 혹은 외부지향형 인간들 사이에서도 존재합니다. 정치가 너무 혼란해 절망적인 이유로 무관심하거나 낙관적이라 어떤 행동이 필요하지 않을 경우가 있기에 성격 구조와는 상관이 없지만 무관심은 정치적 참가 능력을 잃거나 냉소주의로 빠질 우려가 있습니다. 두 번째, 도덕가. 19세기 미국 정치에서 정치적인 내부 지향형 인간의 형태를 도덕가라고 부르며 19세기의 대표적인 중산 계급인 전성기의 도덕가, 20세기 중반에 살고 있는 쇠퇴기의 도덕가로 나눕니다. 전성기의 도덕가는 내부 지향형 시대의 신문은 독자들에게 정치적 역할을 다하도록 호소했고 아주 좁은 범위의 제한된 정치적 영역이 포함되어 이를테면 노예 해방, 철도, 입법 등의 목표만 이루면 도덕가의 정치적 사명은 끝이 났습니다. 쇠퇴기의 도덕가는 정치는 프라이버시에 침범하지 않았고 개인의 계급적 지위나 이해를 넓히기 위해 정치를 이용했는데 오늘날 매스미디어가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면서
개인의 이해관계가 방치되고 정치, 경제와 상호 의존적으로 변하면서 정치를 발전할 수 있는 판단력이 개인이 아닌 정치가나 지도자의 능력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또한 정치적인 정열을 가진 과격파 인간들인 열성 과격자처럼 지속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 번째, 내막 소식통. 외부 지향형 인간이 늘어나자 정치 분야에서는 내막 소식통이 등장하였는데 정치를 바꿀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정치를 이해하는 정도로 만족하는 사람들, 정계와 접촉하면서 정치 문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주로 도시 상층 중산 계급으로 중요 문제에 대해 남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는지 정확히 알아내며 학교나 매스미디어를 통해 정보를 얻습니다. 정치는 쉽게 변한다는 것을 알기에 충성심을 가지지 않고 협상가처럼 쉽게 자기 의견을 바꾸고 정치라는 것은 집단의 수능성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고 스스로 소비자이자 구경꾼이자 조정자로 여깁니다. 무관심파와 내막 소식통은 정치에 대해 절망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고 매스미디어는 내막 소식통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관용을, 도덕가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분개의 교훈을 일깨웁니다. 9장 정치적 설득. 그동안 미디어는 정치라는 무대에서 뉴욕 트리뷴 같은 직접적인 교육과 광고와 같은 간접적인 교육으로 정치에 대한 비평을 가르쳐 왔습니다. 이것은 외부 지향적인 반응을 야기시키는데 대중문화를 본질적으로 소비를 가르치고 미디어의 내용의 성실성으로 비평 없이 관용하게 만들었으며 정치적 뉴스나 논설에 내부지향적인 도덕화 경향을 남겨 사람들을 설득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중지시킬 힘은 없습니다. 소비 대상으로서의 정치. 미디어는 무관심이라는 위험 요소와 투쟁하기 위해 사람들을 매혹시킬 것을 정치 영역에 도입해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 정치적 사건을 과대 포장하여 설득합니다. 두 번째, 관용 교사로서의 미디어. 미디어의 규모가 크면 폭로기사, 교회나 학교 안에 인쇄물 같은 형식 기사 등이 대조를 이루면서 궤변적인 것, 잔혹한 것, 비합법적인 것, 신비한 것 등을 수용하게 되면서 외부 지향형 분위기 속에서 제작되고 소비되므로 과격파의 흥미가 축소됩니다. 따라서 매스미디어가 관용적인 태도를 내세우면 수용자가 확대되는 것입니다. 다양한 기사를 제공하는 것은 고객에게 성실함을 어필하는 것으로 관용의 마음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외부 지향형 인간은 냉소적으로 보이지만 외부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자기가 의존하는 사람들을 냉소하진 않습니다. 세 번째, 미디어는 정치에서부터 도피하는가? 신문이나 뉴스, TV 뉴스는 내부지향적 태도를 고수하고 독자가 요구하는 것 이상으로 정치에 많은 관심을 쏟습니다. 그러나 미디어 콘텐츠의 추세는 정치와 무관심한 스포츠, 연애 오락, 드라마 같은 프로그램이 많고 이것은 정치적 무관심을 변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매스컴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외부 지향형 인간들로 초감도의 레이더를 가지고 있기에 다수의 소비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다방면의 대중문화와 위계 질서를 충족할 수 있는 정치 기사를 다룹니다. 즉 미디어의 대부분 영역에서 외부지향적 관용을 복돋우는 콘텐츠를 다루고 있지만 정치만은 예외로 내부지향형의 과격한 성향과 이해 문제에 대한 관점을 고수합니다. 네 번째, 분노의 저수지. 내부지향형 단계에 머물고 있는 독자들에게 미디어의 속도는 지나치게 빠르고 조작적이기에 자신들이 읽을 미디어가 없고 자신을 수용하지 않으며 부적격한 인간이라고 평가하는 세상을 파괴적인 태도를 고수합니다. 미디어를 이끄는 지도자 가운데 상당수는 도덕가의 입장을 취하며 사설이나 논평을 통한 이들이 분노의 감정에 외부 지향형이라도 마음이 끌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무관심파 사람들을 일깨우는 것보다 과격파 사람들 쪽이 훨씬 가능성이 큽니다.
5번째, 책임은 꿈속에서 시작된다. 리즈머니 미디어가 전면적으로 강경하지도 않고 가공하지도 않은 상태로 전달하고 경험한 방법으로 순수한 도피를 행하고 수용자가 그것을 허용하면 미국인들은 심리적으로 강해지고 정치적 상상력과 참여의식이 눈뜨지 않을까 기대합니다.